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얼의 오종훈입니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입니다. 아이오닉은 현대자동차의 친환경차 전용 모델이죠. 아이오닉 일렉트릭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라인업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승할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1.6 GDI 엔진 그리고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 그리고 DCT 전용 모터로 파워트레인을 구성을 하는데요. 엔진 출력은 105마력, 모터 출력은 43.5마력, 총 시스템 출력은 141마력이라고 현대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혜택을 받은 후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가격은 2292만원서부터 2693만원까지 가격대로 팔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 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타고 시승을 즐겨볼까 합니다. 구독하기 누르시면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도어의 느낌이 상당히 묵직합니다. 깡통 소리가 나는 가벼운 도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무겁게 닫히는 도어에서 분명히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시동 걸어볼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스위치 온 하는 그런 개념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니까 초기 시동을 걸면 스위치 온 개념이죠.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슬쩍 움직여 보면 EV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죠. 배터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전기차 상태로 초기 발진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상당히 처음 움직임이 상당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가볍습니다. 스티어링 휠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바퀴, 두 바퀴, 2.5, 약 2와 4분의 3, 2.75회전 하죠. 뭐 차체의 크기에 비하면 딱 좋은 정도의 조향비 아닐까 싶습니다. 차체 사이즈가요. 자, 길이가 4470, 폭이 1820mm에 달합니다. 높이는 1450mm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아반떼급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아래에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죠. 이 부분은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2단계로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변속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의 패들 시프트지만 주행 모드에 따라서 그 담당하는 기능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죠. 자, 스티어링 휠 왼쪽에 오디오, 볼륨, 전화 걸기 같은 버튼들이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드라이버 어시스트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들어와 있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간거리 조절 버튼,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요.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헤이리 마을.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내비게이션 목적지도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그 음성 명령 부분은 카카오 아이와 연동을 해서 서버형 음성 인식 기술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죠. 좀 더 편하고 자연스럽게 음성 명령을 시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지만 실내에 이런 전기장치들은 12V 배터리를 기준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12V 배터리가 따로 있는데 이게 방전이 되거나 했을 때 왼쪽 아래에 있는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켤 수가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시동을 켜는 건데요. 그러면 다시 12V 배터리로 충전이 되겠죠. 좀 더 편리하게 12V 배터리가 방전이 된 상태에서도 걱정 없이 시동을 걸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JBL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소리는 듣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그 저작권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오디오 시스템을 통한 그 음악 청취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JBL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실내에는 모두 8개의 스피커가 들어와 있고요. 계기판 한번 보시죠. 7인치 컬러 LCD 버추얼 클러스터라고 현대자동차는 이 부분을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수준 볼 수 있고요. 운전자 보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마트 크루즈가 있고요. 주행 보조에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이루어지고요. 고속도로 복선 구간 자동 감속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차급에 비해서 아주 풍부한 ADAS 시스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고 시점 빠르게 느리게, 보통 느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고 음량,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충돌 경고, 충돌 방지 보조는 제동까지 개입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충돌 경고는 단순히 소리로 경고만
해준다라는 얘기죠. 제동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면 충돌 방지 보조를 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도어에 자동잠금, 자동잠금 해제, 키 2회 작동 시 자동잠금 해제,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라이트, 헤드램퍼 에스코트는 이제 시동을 끄고 차를 주차장에 파킹하고 들어갈 때 일정 시간 헤드라이트를 켜두는 거고요. 하이빔 어시스트는 대항차의 눈부심을 최소화하면서 운전자의 시야는 최대한 확보하는, 차가 알아서 하이빔과 로우빔을 알아서 선택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좋습니다. 편의 장비, 승하차 시트 이동, 웰컴 미러, 충전 시스템, 와이퍼 라이트 모드 표시, 대기 환경 모드 안내. 자, 관성 주행 안내 사용하고요. 관선 주행 안내 시점은 빠르게. 도로 결빙 알림도 있고요. 자, 이런 아주 많은 운전자 보조 장치들, 그리고 편의 및 안전 장비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에너지 흐름도 이렇게 보이죠. 움직이면 에너지가 배터리로 가고요. 좀 가속을 하면 엔진에서 배터리로 가고요. 엔진의 동력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에너지 흐름들을 보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후진을 하면 후진 모니터가 활성화되죠. 특히나 주행 중에도 이쪽 변속 레버 오른편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켜면 후방 시야가 이렇게 보입니다. 차 뒤편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센터페이시아 보실까요? 10.25인치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3분할 화면을 사용을 하고 있죠. 화면을 3분할해서 정보를 보여주고요. 이럴 경우에 2분할도 가능합니다. 내비게이션 보고 다른 정보들을 띄워서 같이 보면서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비게이션만 완전히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넓은 화면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차량 진단, 뭐 컨시어지 서비스, 내 차 위치 공유, 뭐 이런 부분들 가능합니다. 시동 걸기, 에어컨 켜놓기. 요즘같이 더운 날은 블루링크를 통해서 차에 에어컨을 미리 켜놓고 나중에 운전자가 탑승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지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자, 운행 정보 보면 운전하는 동안에 운행 패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음성 메모도 가능하고, 환경 설정을 보면, 자, 안드로이드 오토, 미러링크, 애플 카플레이, 뭐 이런 부분들 다 연결이 가능하다, 대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센터페이셔에 있는 12.3인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아주 많은 정보들을 활용하고 세팅하고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터치식 공조 버튼을 적용을 하고 있죠. 공조 장치들도 이렇게 손가락 터치로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역시 친환경 자동차답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운전자에게만 송풍을 해주는 거죠. 차에 운전자 혼자 타고 있을 때는 굳이 조수석이나 뒷좌석에 송풍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운전자에게만 송풍을 해주면 되니까 전체적인 효율은 좀 더 높게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러기 보면 공기청정 모드가 있습니다.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을 하면 마이크로 에어 필터를 사용을 하죠. 마이크로 에어 필터를 통해서 좀 더 실내로 들어오는 그 먼지들을 제대로 걸러줘서요, 실내를 좀 더 청정하게 해주는, 쾌적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두 개의 12V 전원구, USB 포트 하나 들어와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는 USB 포트를 하나 더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충전용이군요. 충전용 USB 포트가 있어서 운전자와 조수석 탑승자가 모두 USB 포트 하나씩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솔 박스 옆에 아주 길게 긴 수납함이 있는데요. 갤럭시 탭 정도, 아주 작은 사이즈의 노트북 정도는 여기에 수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히 유용한 그런 공간이 되지 싶습니다. 센터 콘솔도 이 정도 사이즈의 백이 통으로 딱 수납이 되고도 공간이 좀 더 남죠.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그 앞에 잡동사니들을 수납할 수 있는, 혹은 컵홀더로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해 놨습니다. 자, 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 홀드, 송풍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통풍 시트 버튼이죠. 그리고 그 아래 열선 버튼 역시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열선 스티어링 휠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카메라, 후방 카메라,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은 D컷 스티어링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보면 일자형으로 살짝 커팅이 되어 있죠. 그래서 D컷 스티어링 휠이 조향을 할 때 좀 더 다이나믹한 동적인 느낌을 좀 더 주게 되죠. 원형의 그런 그 밋밋한 스티어링 휠에 비해서 D컷은 약간의 조향 중에 어떤 변화의 느낌도 있고요. 좀 더 다이나믹한 재미있는 운전에 변화를 주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어서 좀 더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펀트 드라이브의 요소가 됩니다. 에어백은 모두 7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사이드 에어백, 그리고 커튼 에어백 각각 3개씩 해서 6개가 들어오는데요. 하나 더 무릎 에어백이 있습니다. 운전석 무릎 에어백이 있어서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무릎을 보호해주는 그런 무릎 에어백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친환경 자동차답게 실내에 친환경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어 패널과 대시보드에 그런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시보드에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를 25% 이상 사용을 한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도어 트림에는 나무와 화산석에서 추출한 소재들을 함께 사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딱한 그런 가벼운 값싼 플라스틱 소재의 느낌이 아니죠. 친환경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 이 차의 또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뒷좌석으로 건너가시죠. 네, 뒷좌석에 들어앉았습니다. 제법 넓은 공간을 느낄 수 있는데 무릎 앞에 주먹 2개 충분히 들어가죠. 다만 머리 위에 압박감이 살짝 있네요. 이 차 옆에서 약간 지붕이 뒤로 처지는,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그런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머리 위로 압박감이 살짝 있습니다. 손바닥이 하나 꽉 차게 들어가는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는 거죠. 차창은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작동을 합니다. 완전히 들어가고요. 2단계로 조절 가능한 열선 버튼이 들어와 있고요. 결국 뒷좌석에 열선 시트를 적용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준비되어 있고요. 하지만 USB 포트나 12V 전원구 같은 편의 장비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송풍구와 열선 시트 정도만 뒷좌석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도어 포켓에는 컵을 수납할 수 있는 컵홀더 기능이 있고, 또한 암레스트에도 2개의 컵홀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스키스루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시트를 이렇게 접을 수가 있겠죠. 시트를 접으면 뒷좌석 공간까지 트렁크 공간으로 확대할 수 있어서 적재 공간은 1518리터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트 아래로 하이브리드용 배터리,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이 시트 아래에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앞뒤에 무게 밸런스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그런 기능도 같이 하고요. 또한 시트 왼쪽 아래에 보면, 오른쪽 아래에도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용 배터리의 냉각을 위한 공기 송풍구가, 통풍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람구멍을 뚫어 놓은 거죠. 세단이지만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시트 포지션을 좀 많이 높여 놓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앉은 자세는 상당히 편안합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센터 터널이 솟아 있고요. 뒷좌석 가운데 앉으면 이렇게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네요. 가운데 좌석이 살짝 높게 솟아 있어서 머리 위의 압박감은 좀 더 심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을 일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자, 그렇습니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시작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차선 변경을 위해서 깜빡이를 넣었을 때 뒤편에서 다가오는 차가 있을 때는 이렇게 경고음을 내줍니다. 편안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자, 주행 모드는 에코와 스포츠 2가지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변속 레버를 D에 위치시키게 되면 기본 에코에 세팅이 되는 거고요. 수동 변속을 위해서 왼편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심플한 구성이 마음에 듭니다. 에코,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일일이 많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결국은 운전자가 의도하는 것은 에코냐 스포츠냐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심플하게 주행 모드를 구성하는 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자, 105마력의 힘을 내는 1.6 GDI 엔진, 엑기슨 사이클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좀 더 적합한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전용 DCT 모터 약 43.5 마력의 힘을 내죠. 엔진과 모터를 합해서는 총 시스템 출력 141마력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힘이 아니죠. 게다가 공차 중량이 1410kg, 비교적 가벼운 편이죠. 자, 쭉 가속을 해보면은요, 에코 모드에서도 좀 경쾌하게 차가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움직일 때 상당히 가볍습니다. 리브 모드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주 부담없이 가볍게 차체가 움직여서 상당히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자, 리튬 폴리머 전지를 뒷좌석 아래쪽에 배치를 했죠. 그래서 앞뒤의 무게 배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전륜구동 자동차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그런 주행 자세를 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왼쪽은 아스팔트 새로 포장한 길이고요, 오른쪽은 지금 포장을 아직 새로 안 한 길인데요, 노면 잡소리가 좀 올라오죠. 새로 포장한 길로 올라섭니다. 조용한 실내를 마주하게 되죠. 실내가 아주 조용해집니다. 이렇게 도로 상태가 좋을 때는 상당히 조용한데요, 도로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길에서는 노면 소음이, 노면 잡소리가 제법 실내로 들어오는 편입니다. 자, 뒷부분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어요. 차체의 흔들림을 좀 더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타이어를 225, 45R17 사이즈의 미쉐린 타이어를 적용을 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경쾌한 움직임을 보일 때 너무 통통 튀는 가벼운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속도를 높여서 달려도 차체가 그렇게 튀지 않는 안정감을 확보하는 그런 주행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쭉 달리다가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엑셀 오프를 하면 탄력 주행 상태가 되고 전기자동차로 변하게 되죠. 배터리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에너지 흐름도를 보면 타이어에서 배터리로 동력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좀 달려봅니다. 스포츠 모드로 택하고요. DCT, 6단 DCT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빠르게 가속을 이어가고 있고요. 자, 바람 소리는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죠. 고속에서도 차체 주행 안정감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흔들림이 발생하고요, 완전히 그 흔들림을 제어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주행보조장치 크루즈 컨트롤과 엘카스를 작동을 시켜보죠. 오른쪽으로 다시 돌아 나가는 길입니다. 차분하게 돌아 나가죠. 스티어링 휠에서 핸들에서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오른쪽으로, 저 앞에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 나갈 텐데요. 자, 시속 90에서 아주 차분하고 편안한 그런 주행 반응을 보이고 있죠. 도로 상태도 괜찮아서 노면의 잡소리도, 노면 소음도 그렇게 크게 실내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왼쪽으로 다시 돌아 나가고, 차로를 밟아서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반응이 아니죠. 차체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숙련된 드라이버가 여유있게 운전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보조 장치가 아주 높은 수준에서 완성도 높게 구현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변속의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요, 에코 모드에서는 회생제동 시스템을 조절을 하는 패들로 기능을 합니다. 즉, 스포츠 모드에서도 엑셀 오프를 하면 EB 모드가 활성화 되죠. 되게 일반적인 자동차라고 한다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EB 활성화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안 하게 되는데, 역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만큼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EB 모드를 즉각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에코 모드로 하게 되면, 에코 모드로 다시 옮기게 되면은요, 패들 시프트는 변속의 기능이 아니라 회생제동의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속도가 있어서 그런가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ADAS 시스템, 스마트 센스를 활성화시키고 있어서 패들에 의한 회생제동이 안 되죠. 크루즈 컨트롤을 끕니다. 자, 그러면 회생제동 시스템이 작동을 하죠. 패들에 의한 회생제동이 작동을 해서 왼쪽
시프트 다운 버튼, 시프트 다운 패드를 한 번 작동을 하게 되면 레벨 1, 두 번째 하게 되면 레벨 2, 좀 더 강한 회생제동을 구현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패들로 회생제동 강도를 다시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코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회생제동을 제어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쭉 달릴 때 이쪽에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뒷부분 차량 후방의 영상을 보여주죠. 후방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차가 없습니다. 야, 이렇게 달리는 영상 받아서 시승기에 쓰면 좋겠는데요. 영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행 중에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 시야를 좀 더 정확하게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스마트 센스를 구성하는 요소들 한번 살펴볼까요? 전방 충돌 경고,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 부분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스톱앤고가 포함이 되는데요. 완전 정지까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은 옵션 선택에 의해서, 또한 트림 선택에 의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현대자동차의 이 스마트 센스 부분은 경쟁차들, 경쟁 모델들, 특히 수입차들에 견주어 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수준에서 구현이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가장 경쟁력을 갖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스마트 센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운전석에 보면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어요. 공조장치가 운전자에게만 집중이 됩니다. 조수석은 완전히 꺼졌죠. 그리고 뒷부분에도 보면 송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전석에만 이렇게 송풍이 이루어져서 좀 더 어떤 그 주행 효율, 전체적인 효율을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액티브 에어플랩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라디에이터 그릴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엔진룸의 열 관리, 전체적인 효율 관리, 그리고 에어로다이나믹, 공기의 저항을 최적화하는 그런 역할을 해내는 거죠. 좀 더 차의 전체적인 효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디테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90km 정도인데 노면에서 소음이 제법 들어오죠.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제법 많다 싶을 정도로 노면 소음이 실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 있죠. 앞차가 천천히 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차간거리는 4단계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완전 멀게, 그 다음 멀게, 그 다음 멀게, 가장 가깝게, 이렇게 4단계로 차간거리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제 차에는 그냥 ADAS 시스템에 대해서 에코다스 시스템이 더해졌죠. 내비게이션 정보와 연동을 해서 오르막이 있을 때는 미리 배터리를 좀 더 충전을 해 놓고요. 또한 내리막이 있을 때는 내리막에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배터리를 좀 더 소모를 시켜 놓는다든가, 또한 그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좀 더 줄여준다든가요. 배터리와 연료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한 말 그대로 스마트한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속도를 좀 내보는데요. 이제 빠르게 속도를 올려가죠.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체감 속도와 실제 속도가 거의 일치한다 라고 보이네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살짝살짝 차체의 흔들림이 느껴지고요. 또한 바람 소리도, 엔진 소리도 어느 정도 들리기 때문에 고속주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속도만큼의 체감 속도를 갖게 됩니다. 준중형 정도의 차급이라고 볼 때 이 정도의 어떤 그 고속주행 반응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뒷부분에 차가 없는 거 확인을 했고요. 제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속 100에서 한번 해보죠. 자, 하나, 둘, 셋. 자, 비상등이 켜지죠. 자, 앞에 어느 정도 숙여지는 정도의 제동 반응인데 무리 없이 차체 속도를 제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자, 속도를 줄이고 제동, 턴.
아, 역시 앞뒤 무게 밸런스가 상당히 좋군요. 빠르게 돌아 나가는데 타이어가 조금 힘들어하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비명을 지르지는 않고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배터리가 뒷부분에 배치되어 있어서요, 앞뒤의 무게 배분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서 코너에서 좀 더 빠르게 코너를 공략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 뒷창을 넓게 만들었는데요, 그 사이에 가로바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로바가 룸미러 가운데를, 정중앙을 가로지르고 있어서요, 후방 시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뒷좌석에 3개의 헤드레스트가 룸미러에 그대로 걸립니다. 룸미러를 통한 후방 시야는 3개의 헤드레스트 그리고 뒷창의 가로바가 같이 걸려서 시야에 제한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죠. 디자인적으로 이런 부분들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기판 뒤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계기판이지 않습니까? 특히 모니터를 사용한 7인치 모니터를 사용한 계기판인데 이런 그 빛이 들어오는 부분을 막아주는 게 오히려 계기판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는데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이 빛을 차단한다면 좀 더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굳이 계기판 위로 이런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은 이유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을 끄고요, 스포츠 모드로 갑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아도 반응이 없네요. 자, 하나 둘 셋. 자, 시간이 좀 걸리네요. 자, 순식간에 큰 힘을 끌어내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꾸준히 차근차근 속도를 높여가면서 가속을 이어가는 그런 반응입니다. 시험날 앞두고 벼락치기 하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그런 모범생 같은 반응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폭발적인 힘이라기보다는 꾸준한 힘입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33도입니다. 무지 더운데요,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고요. 온도를 약 22도 정도로 하고 2칸 틀겠습니다. 대신에 드라이버 온리 모드로 하고요. 연비 세팅 다시 해야죠. 자, 평균 연비 오케이 해서, 자, 이렇고요. 에너지 흐름들을 보면서 출발합니다. 자, 실시간으로 연비를 보면서 움직일 텐데요,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을 출발해서 서울 강남의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움직이면서 이 차의 실제 연비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20.2km/L입니다. 17인치 타이어 기준이고요. 15인치 타이어를 끼웠을 경우에는 22.4km/L로 훨씬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공인복합 연비가 20km를 넘는다는 사실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관성주행 안내가 나오죠.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이 구간에서는 굳이 가속 페달을 밟지 않아도 관성주행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가이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정밀 지도와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와 연계되는 에코다스 기능이죠. 자, 출발할 때 배터리 잔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배터리 이제 2칸이었는데 3칸으로 올라섰고요. 배터리 잔량이 좀 쌓이면 EV 모드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자, 이렇게 EV 모드가 활성화되면 연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죠. 벌써 평균 연비 23.8을 기록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배터리가 4칸 정도 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EV 모드를 사용을 하네요. 자, 지금 센터페시아 상의 모니터 상에서는 평균 연비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 트립 정보, 운행거리, 공회전 시간 이런 부분들 보여주고 있죠. 19분 동안 20km를 달리고 있고요. 평균 연비 24.6 그리고 전기 모터 사용량 4.2kW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로를 타고 이제 행주대교 북단까지 왔습니다. 연비 25.3km/L 보이고 있죠.
상당히 우수한 연비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특징, 연비 특성, 시내 주행 연비가 더 좋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연비보다 시내 주행 연비가 더 좋다라는 얘기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를 오래 달릴수록 연비 면에서 유리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시내 주행 연비가 더 높다라는 건 회생제동 시스템을 통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와중에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고속도로에서는 그럴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잠깐 사이에 연비는 26.2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행주대교에 올라섰고요. 잠시 후에 올림픽대로로 바꿔 타서 목적지로 향하겠습니다. 가양대교 남단을 지나왔습니다. 차들이 많아지고요. 상습 정체 구간이죠. 이렇게 정체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오히려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전기 모드, EV 모드를 활성화시키면서 움직이면 연비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벌써 연비는 27.4km/L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EV 모드가 좀 더 활성화되면 28까지도 금방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V 모드가 계속 활성화되어 있고요. 차분하게 약 59km, 6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EV 모드를 활성화시켜서 달릴 수 있는 구간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게는 최고의 어떤 그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국 28을 찍고만 해요. 27.9, 28 찍었습니다. 교통 정체를 만나면서 속도가 뚝 떨어지면서 EV 모드가 활성화되면서 연비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그 하이브리드의 마법 같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체증이 풀리니까 교통흐름 속도는 좋아졌고요. 더 빨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EV 모드로 계속 갈 수가 없게 되죠. 가솔린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 연비는 다시 27.9 이렇게 뒷걸음질 치는 거고요. 자, 다시 교통체증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9도 넘기겠는데요. 차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는 다시 뚝 떨어지면서 EV 모드가 활성화됐습니다. 평균 연비 28.9를 마크하고 있고 29 올라섰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최고 기록 리터당 29km까지 연비가 올라왔군요. 자, 이제 EV 모드로 계속 움직이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연비를 만들어 가겠죠. 7, 80km 정도의 속도로 정속주행 할 때보다 4, 50km 정도의 낮은 속도로 EV 모드를 활성화시키는 게 연비에는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속도가 낮아지면서 EV 모드로 움직이는 구간이 더 길어지고 있죠. 29.1까지 다시 뒷걸음질 치고 있네요. 30 목전에서 다시 뒷걸음질 치고 갑니다. 아쉽네요. 결국 30은 찍지 못하나요? 다시 29.2 올라섭니다. 30 한번 찍어 봅시다. 30 교통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요. 여기까지 55분, 1시간 정도 걸린 걸 보면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교통 환경입니다. 자, 이제 이수교차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연비 29.2 기록을 하고 있네요. 이수교차로 신호대기 하는데 29.5입니다. 시내에서 30 한번 찍을 수 있을까요? 레벨 3까지 회생제동 강도가 조절이 되는군요. 이제 도심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요. 정지 상태일 때는 역시 엔진 스톱이 이루어지니까요. 크게 분리할 건 없겠습니다. 오히려 도심 구간에서 연비를 좀 더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시내 주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7 시내에 들어와서 오히려 연비는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 29 30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간당간당합니다. 자, 마지막 구간입니다. 교대역 2호선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요. 이 정체되는 와중에 연비가 0.1 개선이 됐습니다. 교대역에서 신호대기로 멈췄습니다. 29.0 기록을 했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교대역 2호선까지 약 59km네요. 59km 달려오면서
평균 연비 29.0km/리터 기록을 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는 20.2km/리터죠. 약 9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체로 연비 리터당 30에 근접하게 대부분 보여줬네요. 결국 리터당 30은 찍지 못했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 시내 구간에서도 전혀 연비가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더 연비가 개선되는 면까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을 만나봤는데요. 역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심 주행에 좀 더 강한 면모를 보인다 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교대역까지 약 59km 달려오면서 평균 연비 29.0 기록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가볍고 경쾌한 초기 반응에서부터 나름 균형감을 갖춘 고속 주행에 이르기까지 준중형 세단으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죠. 착한 소비를 하고 싶은 소비자들에게는 우선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자동차이기도 한데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행위에 일조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소비자가 그런 부분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소비자 역시 이런 친환경 자동차를 선택을 함으로써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탁월한 연비를 바탕으로 기름값 나갈 일은 기름값은 제법 많이 아낄 수 있겠죠. 또한 구매 과정에서 세금 혜택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관련 부품, 배터리는 평생 보증을 하고요.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은, 하이브리드 시스템 관련 부품은 10년 20만 킬로까지 현대자동차가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손해볼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착한 소비를 하고 싶다 하는 소비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구매 리스트에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